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어느덧 201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장일 시작됐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니만큼 이번 주 체크포인트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죠. 하지만 하락폭과 상승폭이 미미해서 거의 전날 비슷한 종가 수준에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이끌 만한 호재가 없었고 경제 지표가 모두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미국에서는 연말을 맞이해서 다양한 경제 지표가 쏟아지는 만큼 지표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상해 증시 2,000선을 하회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핫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글로벌 핫이슈는 인백스 투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 랠리를 멈췄습니다. 3대 지수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원조세로 끝났는데요. 역시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고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뉴욕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 지출이 0.2% 감소한 부분이 부정적 요소로서 작용이 됐습니다. 다우가 0.03% 상승한 13,025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0.06%가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2%가 상승한 1,41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에서 독일 위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안을 승인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미국 내부적인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진전 상황이 없자 큰 변동 없이 끝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예상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 재정절벽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벌써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서 양당이 좀 피로감을 이렇게 피력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여전히 교착 국면에 들어가 있다. 리틀 프로그레스 이런 그 문구를 사용을 했는데요. 민주당을 좀 비판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화당 쪽이 민주당을 비판하자 민주당 쪽에서도 이미 우리가 타협안을 제시를 했지만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타협안에 현재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 이런 쪽으로 현재 양측의 좀 비난이 오고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이 재정절벽 협상이 좋은 소식이 나올 때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네. 또 부정적인 뉴스에 시소 랠리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달 14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의회가 폐회가 되기 때문에 14일 이후에 수뇌부 협상은 계속되겠지만 12월 뉴욕 증시는 이런 재정절벽이 불협화음을 낼 경우에는 큰 폭의 변동성이 조금 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당이 재정절벽 협상에 진전이 없는 부분은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증세는 예외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부자 증세는 꼭 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부자 증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현재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양측의 접점이 찾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 내 여론은 이번 대선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공화당이 좀 들어주는 쪽으로 타협안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한번 오바마 대통령이 이 의회와 타협안을 신중하게 나타내면서 조금 코너에 몰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 매우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공화당의 현재 볼멘 소리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의 재무장관은
올해 내로 끝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내용이 현재 뉴욕 증시에는 다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 절벽 이슈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말까지 타협점 찾지 못한다면 그 파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이제 큰 여파가 이제 증시 쪽으로 오겠죠. 네. 미 증시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인데요. 현재 미국은 특히 주요 애널리스트와 현재 설문조사를 따르면 뭐 80% 정도가 어떻게 돼서든지 이 부분은 타협을 연내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절충안으로서 부시 감세안만 일부 연장하고 재정지출 감축과 증세안을 몇 달간 연기를 하는 임시 연기 방편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절벽의 리스크 부담은 좀 줄어들겠지만 재정 언덕의 그 비탈길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이런 불협화음이 나올 경우 내년 이제 상반기 중에 S&P나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는 요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정 절벽이 올해 내로 순항할 수 있는 여부가 증시, 특히 이런 이머징 마켓 증시에도 큰 영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12월의 첫째 주 체크포인트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요. 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지만 이번 달에도 아주 중요한 그 일정들이 많이 현재 남아 있는데요. 먼저 일본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중의원 선거가 있죠. 현재 자민당 아베 총재가 차기 총리로 유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인민은행장이 올해 연말로 임기 만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새로운 현재 시진핑 리커창 체제의 인민은행장이 선출될 공산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주는 미국의 경제 지표로는 이번 주말에 나올 11월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샌디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잘 감내해내느냐, 이런 부분이 현재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지난 12월 7.9에서 다시 8%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요. 10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7만 1000명이었지만 이번 11월 수치에서는 10만 명 이하로 현재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그리스가 이번 주부터 그리스 국채의 환매, 바이백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200억 유로에서 400억 유로 정도를 현재 바이백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민간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150억 유로는 거의 여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100억 정도로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중국은 HSBC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중국의 11월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가 좋은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50 이상을 현재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경제 지표로는 ISM 제조업 지수, 이런 부분이 이번 주에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중 눈여겨보아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말 사이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유로 안정화기구와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한번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트리플 A 국가들이 많이 이제 그 재원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독일이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제 프랑스가 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가 지난주에 종전의 국가신용등급이 트리플 A에서 무디스가 더블 A론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한 부분이 유럽재정안정기구와 유로 안정화기구의
신용 등급을 조정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일 무디스는 유로 안정화 기구의 장기 신용 등급을 종점 AAA에서 AA1으로 낮췄고요.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은 잠정적 AAA에서 잠정적 AA1 잠정적 수치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무디스와 S&P 모두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하향한 수치로 나오고 있어서 피치사가 내년 초에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현재 AAA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도 수정이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현재 올랑드 대통령이 6개월여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지만 일부 현재 제조업 경기나 그다음에 제조업 공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이나 해고 이런 쪽의 불협화음을 스무스하게 현재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프랑스의 신용등급 여파까지 현재 낮추는 이런 흐름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랑드의 개혁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재 프랑스의 신용등급의 리스크 요인으로 전이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월에 이어서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를 보면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수는 좋죠. 경제 지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예상보다 현재 신중한 수치에서 조금은 시장 서프라이즈급으로 현재 수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난 주말 11월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가 50.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개월 연속 경기 확장 기준인 50을 상회한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10월 수치는 50.2였습니다. 0.4포인트가 오른 50.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HSBC PMI 11월 제조업 내용도 지난 예비치인 50.4 정도에서 큰 변동이 없는 수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활성화되면 중국의 경기 확장의 신호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조금 더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은 중국의 이전 정부가 사회간접시설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이제 효과를 내고 있고, 인민은행의 공개시장 조작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현재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7.4로 발표가 됐는데요. 4분기 때에서는 현재 중국의 목표치인 7.5를 웃도는 7.6에서 7.8% 밴드 정도를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하디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코스피 지수 다소 아쉬웠습니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쉽게 마감을 했네요. 미국 증시도 역시나 좀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을 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하락폭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괜찮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기금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괜찮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전일 대비 1.95포인트 하락을 했죠. 1932.90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1930선은 계속 지켜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재정절벽이죠. 재정절벽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현실화가 다가왔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16조 4천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부각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유럽이 조금 안정을 찾고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 문제가 없어지면서 없어졌다기보다는 조금 소멸되면서 재정절벽 문제가 혼자 부각되는 이런 부분을 보여줬죠. 그리스가 437억 유로 구제금융이 확정이 됐죠. 우리나라 돈으로 61조 1,500억 정도 되고요. 스페인 역시도 370억 유로를 좀 은행에서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51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제 국채를 발행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유럽은 안정화가 돼가고 있고 이에 오히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부각이 되고 이러면서 재정절벽 문제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조금은 국내 증시나 뉴욕 증시를 좀 하방 압력을 좀 가하는 이런 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지난번 TV 기자회견에서도 말을 했듯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공화당이 좀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절충안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재정절벽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연말 안에는 좀 해결될 가능성은 좀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재정절벽으로 가는 거는 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합의점을 좀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좀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속됐을 때 합의점을 찾는다면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는 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바로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엇갈린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때문에 네. 코스피도 좀 왔다 갔다를 했죠.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한 19% 정도 시가총액을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가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매매 동향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좀 많이 산 종목 먼저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LG 디스플레이 좀 덜 올라왔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기와 LG전자 그리고 강원랜드와 하나금융지주. 강원랜드는 지금 지난번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 강원랜드 자체에서 고객한테 좀 잃은 돈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증설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네. 좀 매력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였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현대 3인방 좀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고요. LG화학 순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매도세 또 살펴드리면 외국인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과 NHN 순이었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LG 디스플레이 외국인과는 좀 상반된 모습이었죠. 그리고 네. LG전자와 현대차 우선주거든요. 그리고 네. 한국가스공사, KT. 근데 지금은 우선주보다는 좀 우선주가 배당 관련주인데 이런 네. 부분 좀 눈여겨봐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으로 매도세가 나왔네요. 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좀 쉬어갔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 500포인트 안착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500포인트가 좀 안착이 돼야 되는데 네. 조금은 안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코스닥 전일 대비에는 그래도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 코스닥 역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일 대비 2.64포인트 올랐죠. 499.37로 안타깝게 500선은 좀 터치를 못했는데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역시도 좀 상승폭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개인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은 하방 경직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개인의 매도세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죠. 이렇게 코스피가 조금 하락을 보여주고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 위주로 가긴 하지만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더 순환매가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코스피 쪽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도 등락을 소폭이나마 거듭하면서 업종별 흐름 그렇게 큰 움직임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네. 조금은 상승하는 폭이 좀 강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네. 크게 움직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주로 섬유의복, 종이목재, 비금속 그리고 철강금속과 전기가스, 건설업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폭을 키웠고요. 여기에 은행과 증권, 보험 뭐 이런 부분들도 상승폭을 좀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조금은 지수를 하락으로 이끄는데 뭐 재료로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게 되면 코스피 역시도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삼성전자 140만 6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하락세인가 상승세인가가 좀 캐션 마크인데 아무래도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고 또 투신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신이 들어온다면 투신에서는 그 자금 자체가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국내 펀드 10% 이상씩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투신에서 들어온다면 펀드에서 들어오면 투신이 들어오면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펀드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연기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자금을 융단 폭격으로 자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역시나 지금은 대형주 위주 그리고 또 IT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일 뿐이지 뭐 상승폭을 받는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뭐 지속적으로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 나흘간 쉬어가고 있지만 연기금과 투신권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전망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업종별 흐름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네, 코스닥 업종별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별로는 뭐 상승폭을 오르는 거는 좀 3개나 4개 정도밖에 안 되겠죠. 네. 오락문화나 방송 서비스, 금융, 그리고 통신, 방송 이런 부분들은 좀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반면에 하락세를 보인 거는 일반 전기전자가 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인터넷과 건설, 디지털 컨텐츠 이런 순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자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기도 한데요. 오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오늘은 뭐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정절벽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재정절벽은 이미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뭐 다 같이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재정절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절벽 얘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차지해 놓고 조금 이렇게 옆에다 제껴 놓고 보시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은 겨울철이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배당주 조금은 소외되긴 했는데 실적이 좋은 배당주가 지금은 조금씩 부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배당주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는 IT 이런 종목들에게 발을 담그는 지금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목군을 좀 잘 살피셔서 투자를 하시면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하시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뭐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배트를 짧게 잡으셔서 짧은 수익률을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또 연말인 만큼 배당주와 IT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지난 금요일장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동안 우리나라의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됐습니다. 11월 수출이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은 어떤 것인지 살펴봐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출 같은 경우 사실 지난 7월 달 이후에 석 달간 감소세를 보여줬습니다. 10월 달에 들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좀 돌아섰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이제 478억 불, 전년 대비해서 한 2.9% 증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사실 한 이달 7일쯤에 무역이 한 1조 불 달성할 거라고 이렇게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적인 부분을 보면
역시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서서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역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IT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좀 호조를 띠고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주요국들의 수출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2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IT 쪽에 역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LG전자라는 종목을 그래서 관련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바로 이제 휴대폰의 턴어라운드 부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4분기 때 그리고 내년에 흑자 기조 하에서 계속 마진율이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4분기 때 휴대폰 출하량 같은 경우 1,540만 대로 전분기 대비해서 7.2% 증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840만 대로 전분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비중이 현재 지금 50%를 좀 넘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마트폰, 휴대폰 쪽에서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옵티머스 G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소비자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상태로 분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또 구글의 넥서스4에 이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LG전자에 대한 밸류가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넥서스4가 판매량이 높을 거라고는 판단이 들지 않지만 LG전자 입장에서 보자면 차세대 OS 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LG전자의 브랜드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점유율 같은 경우 확대도 4분기 이후에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현재 스마트폰 관련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 이런 양강 체제로 좀 봐야 되겠죠. 3위권 업체들을 보자면 현재 지금 화웨이라든가 림사라든가 HTC라든가 LG전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좀 박빙의 승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700만 대 이상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노키아 같은 경우는 3위권 싸움에서 좀 뒤처진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미 LG전자가 노키아의 그러한 부분을 좀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런 3위권 업체들 중에서 올해 1분기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업체를 분석을 해보면 화웨이와 LG전자 이렇게 두 기업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LG전자가 충분히 좀 독보적인 3위권 업체로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일단은 경쟁력 있는 부품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죠. LG전자 같은 경우. 그렇다 보니까 제품의 경쟁력을 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좀 구사를 할 수 있고요. 바로 그 부분은 옵티머스 G를 통해서 계속 증명이 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 애플의 어떤 양강 체제에서 명함을 좀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서 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위권 업체들의 어떤 박빙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가 충분히 올해 4분기 내년에 독보적인 3위권 업체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좀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포트에 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순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약간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급적인 이유인데요. 최근에 이 투신의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의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또 많이 사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도가 좀 나온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에 접근하실 때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76,3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주력 산업으로 꼽고 있는 휴대폰 산업이 내년까지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에 오늘 대응 전략 살펴봐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황 전망과 매매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기적으로 이번 한 달 전망도 궁금하고요. 오늘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시황에 대한 전망도 살펴봐 주시죠. 네, 단기 전망과 중기 전망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단기적으로는 1925선을 무조건 참고하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1925선이 지지가 되면은 뭐 여기서 20포인트가 더 가든 아니면 뭐 박스권을 횡보를 하든 아마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1925선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 거품은 확실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상승 요소에 하락세 징후가 포착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뒤에 이제 설명 다시 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1900선이 이탈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세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해줬었죠. 1860선에서 이제 대략 한 70포인트 정도 올라왔었는데요. 결국 삼성전자, 파생, 해외 증시 세 가지 영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2월에 결국은 이제 그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좀 타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미리 좀 선반영됐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된다고 해도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 만약에 이제 올해 안에 타결이 안 되면 한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그 이해관계가 너무 대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빨리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 11월 중순이었죠. 네, 이때 한번 이렇게 한번 제대로 조정을 받았었다가 그때 까딱하면 1850선 깰 뻔했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것이 뭐였냐면은 1850이 깨지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극적으로 안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대략 한 70포인트 정도 올라온 이런 양상인데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같은 경우 어떤 거였었냐면 그거였습니다. 11월 중에 1800이 한번 깨졌다가 그 다음에 잠깐 12월에 반등을 좀 해줍니다. 1850 살짝 다시 회복해져요. 그리고 연말쯤에 다시 한번 폭락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재정절벽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11월에 다행스럽게도 1850이 안 깨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11월에 1800 깨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 워낙 그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려준 영향이 뭐냐? 바로 삼성전자하고 파생 흐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11월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엄청나게 강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잖아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는 체감지수가 2000포인트고요. 나머지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은 체감지수가 1800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거의 한 40%포인트 정도 막아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파생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뜻밖에도 판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한 3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삼성전자와 파생의 영향으로 한 70포인트 정도 반등을 이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해외 증시가 상승한 것도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의해서 거품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단기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상승 요소에 하락세 징후가 포착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바로 지난주입니다. 삼성전자와 외국인 선물 요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삼성전자는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매매 동향이 어떤지 한번 자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1% 하락했습니다. 놀랍죠? 지수가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되려 빠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순매도했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23만 주 매도했고요. 기간은 똑같은 기간에 14만 주 매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한 3만 8천 주니까 대략 한 10만 주 조금 넘게 이제 자체적인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등락이나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해외 증시가 좋으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
삼성전자하고 파생의 영향이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요소가 일단 여기서 이탈이 됐고요. 두 번째가 뭐냐? 선물 이제 12월물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9월 28일에 이제 4,400계약 정도 순매수했다가 최저가 이제 11월 16일에 23,000계약 다시 현재 이제 1,578계약인데요.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기일이 다가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환매수가 많이 나올 거라는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두 가지 요소가 이제는 좀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간다 그래도 크게 가기는 어렵다. 밀리면 한번 금방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제 예상은 11월에 1800 깨고 12월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연말에 빠지는 이런 시나리오였었는데 그러니까 11월에 삼성전자하고 파생 덕분에 안 빠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이게 워낙 좋아서 그렇지 그거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1800선까지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중순과 현재 대중주 반등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업종과 코스피 등락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증권은요 4.61% 상승, 건설이 6.96% 상승, 코스피는 똑같은 기간에 겨우 1.15%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모멘텀이 전혀 없는 증권 건설이 코스피보다 훨씬 강했다는 거죠. 9월에도 어땠습니까? 똑같았잖아요. 9월에도 어땠습니까? 그때 증권이 무려 17%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이 11%, 동기간에 코스피가 7%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시청자분들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9월의 대중주 상승은 상승 랠리의 끝자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똑같이 반복 재현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올라간다면 이해나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비롯해서 이번 주 초가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수에는 좀 거품이 있는 상태이다. 1925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2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1925선 중심으로 25에서 50% 비중을 유지하시거나 이제 만약에 이탈하면 0에서 25%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테마주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요. 뭐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인물 관련주는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SNS하고 신공학 종목만 말씀드리는데요. SNS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알면서 하셨다가 12월 중순 정도쯤에 보유할지 매도할지 판단하셔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선거 전에 가열될수록 SNS 관련주는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시에만 이제 단기 매매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정석 투자잖아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왜 제가 최근에 이렇게 테마주라든가 개별주 언급을 많이 하냐면 지금 장세는 확률상 우량주보다 개별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요. 항상 1년 내내 우량주만 하거나 개별주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7월 말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온갖 우량주 다 추천했잖아요.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량주를 서서히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게 우량주나 개별주 또 어떤 우량주에서도 어떤 업종 또 개별주에서는 어떤 테마 이걸 공략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에 두렵다, 무섭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우량주보다는 개별주가 유리하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끝으로 연말을 맞이해서 시청자들을 위한 교육 강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12월 8일하고 15일에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인데요. 2주 동안 이제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만든 책이죠. 이제 평택촌놈 정호영의 실전 기법 29로 전달해 드리는데요.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 10년의 시행착오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본이득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세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파생 금융상품 매매에 대한 양도차익에 세금이 매겨지는 자본이득세가 곧 도입된다고 하죠. 네, 증권, 선물과 옵션 등 파생 금융상품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추진됩니다. 대신 정부가 양도차익 규모에 관계없이 오는 2016년부터 매매 한 건당 거래액이 무조건 0.001%의 가량의 정률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거래세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파생상품의 세금을 매기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야가 파생상품의 자본이익세를 매길 경우 오는 2016년쯤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파생상품의 자본이익세를 매기려면 형평성 차원에서 주식 등 일반 증권 매매에도 현재와 같은 거래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기 때문입니다. 네,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 그 도입 과정도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도입적으로 가닥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가 본사 소재지인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분주히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부가 주식,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증권업계가 팔을 걷어붙인 것인데요. 결국 기존 정부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권업계는 여우굴을 피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셈이 됐는데요. 여야가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을 추진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는 증권제도 전반에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파생상품에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려면 현재 거래세를 매기고 있는 일반 주식 등의 매매에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계로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피하려다 되레 고율의 세금 폭탄을 자초한 소탐대실이 될 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집을 경매로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국에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집을 경매에 넘겨도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경락률 초과 대출자는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1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락률은 감정가 대비 낙찰률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의 대출 규모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인 13조 원에 달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 주택의 평균 경락률은 76.4%, 즉 1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7,6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락률은 감정가 대비 경락률을 초과해 돈을 빌렸다는 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환 능력이 떨어져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 다중채무자도 23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이달부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밀검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깡통주택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고 있는 전세난도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금융당국이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고 하죠. 부부 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신용 신청 요건이 7천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를 이용하는 저소득 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금리도 4% 후반에서 최대 5% 초반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신청 대상이 종전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돕기 위한 임차 등기 세입자 보증도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적용내사도 전세금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이하로 확대됩니다. 네. 수출 국내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에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랜만에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달 우리 수출이 4%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2달 연속 선전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477억 9,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늘었습니다. 수출은 지난 7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10월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44억 7,500만 달러로 지난 2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휴대폰과 반도체 수출이 각각 25.3%와 12.9% 늘어나는 등 IT 품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